고 노회찬 세통의 유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길래 파란만장했던 그의 정치 인생도 짚어보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 세통의 유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2016년 3월 경공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았다. 자발적 모금으로 정상적 후원 절차 밟아야 했는데 그리 못해 죄송하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난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올림. 네, 김영주 의원 준비되셨네요. 네.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크든 작든 잘못은 잘못이다. 그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된다. 네. 그리고 자당의 대표라고 해서 그 잘못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비판하고 평가받겠다는 말씀이고 정의당이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과오도 용납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진보 정당의 길을 꿋꿋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 속에서 나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미랄로 쏟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온 거 아닌가. 차명희 전 의원님. 저는 뭐 이렇게 그림으로 좀 예. 했는데요. 정치가 저는 허업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살았을 때 예. 선수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죽어서 뭐 특별하게 명당 자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살아서 아무리 어떤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속한 정당, 의 어떤 이 전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네. 그래도 결국에는 그거조차 다 허업이죠, 허업.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가 허업인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JP가 한 말씀인가요? 김종필 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90세 생일 때 그렇죠? 아마 얘기하셨죠. 그래도 JF 그래서 남는 게 뭐예요 지금? 좀 더 오래 살았나? 아니요. 그래도 뭐 자손이 어떻게 됐나? 그래도 어쨌든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던 노회찬 고인이 됐지만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 아까 그 생각도 했어요. 노영희 변호사 얘기할 때 첼로 배웠다는 그런 감수성. 그러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실제 현실 정치에서 그게 잘 이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고 그러다 이번 일로 아마 크게 본인이 상심을 한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어머니께 다녀오겠다라는 말이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가족한테 부끄럽다라는 걸 아마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예. 또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 이 사회를 좀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정말 좋은 정치는 계속되기를 바란다. 예. 이런 의미로 아마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떠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노회찬 의원을 잘 모릅니다. 예. 여러 가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몇 번 부딪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무슨 친분이 있거나 그분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네. 예. 네, 그분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가슴에 콱콱 와닿을 때가 사실 상당히 많았었고 그랬었죠. 예, 되게 예. 촌철살인처럼 정말 상황을 네. 콕 꼬집어서 우리들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분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제가 10시가 안 돼서 정말 빨리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네. 다른 정치인들도 물론 각자 정치하시는 분들이 다 가치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뭐 네. 좀이라도 좀 공감을 하시고 예. 정말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본인들도 좀 더 힘을 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아마 총선 끝나고도 제가 모셨고 저는 뭐 방송 뭐 평생 하면서 뭐 이런저런 자리에서 수없이 뭐 심야 토론을 비롯해서 많이 뵀는데 한동안 왜 정치를 떠나 있었잖아요.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지만. 그러나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저 지나가다가 저 정치인 말 시원하게 한번 하네? 그걸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살았던 건 아닌가. 얼마나 본인은 힘들었을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고 인간답게 만들어 보자 좀 그런 정치를 하면서 살아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힘 있는 자리에 양 박사님 받아주세요. 힘 있는 자리에 있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도 우리 여기 프로 나왔을 때도 늘 밝게 예.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비춰지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그때 총선 끝나고 누가 혹시 아세요? 저는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네, 뭐 그 당시에 그 검찰에서 예. 이미 이 4천만 원에 대한 그 조사가 있었었고, 아, 총선 끝나고 예. 바로? 아,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무혐의 처리가 이제 되는 과정. 뭔가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때. 불편한 부분들이 이제 있었었는데요. 예. 어쨌든 노회찬 의원의 세통의 유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정황들이 이제 많은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아침에 9시 30분에 정의당 상무위원회에 대표 이제 발언이 이제 보도자료로 뿌려졌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또 같이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들 모임인 반올림이 어쨌든 삼성과의 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었고요. 그리고 또 KTX 해고 여성무원들이 10수년 만에 그 싸움 끝에 복직하는 쾌거를 이제 축하해 주려고 했던 그 모습들도 오늘 잊지 못하고 예. 남긴 예. 원고였습니다. 결국은 한국의 진보 정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잘못된 수구 정치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진보 정치의 실험들이 지속되어 왔고 그 와중에 앞서도 이제 언급됐던 것처럼 진보 정치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예. 보수 정치의 그 지지율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자신의 문제가 불거졌고 오히려 진보 정치에 대한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 책임지는 정치가 뭘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주요 정치인으로 오피니언 리더로 한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그 진정한 모습이 뭘까? 이 부분들을 자신의 죽음으로 또 한번 표현한 것 아니냐. 예. 그런데 이는 표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냥 네. 살아서 그냥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아서 좀 더 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예. 생각도 해봅니다. 예. 최준희 변호사. 그렇습니다. 직접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법률가로서 읽어봤을 때는 내가 한마디로 불법 정치 자금은 받은 건 맞다. 그렇지만 내가 썩어 빠진 정치는 아니다. 불법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항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돈이 필요해서 돈을 받았지만 그것을 회계 절차에 따라서 후원을 받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회한은 있지만 결코 내가 청탁을 받거나 대가 관계가 있었지 않다.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쓴 걸 보면은 나는 본인 부정한 부패한 정치인이 그렇죠. 아니다. 그 부분을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다. 정말 국민들 향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부분이 아닌가 예, 싶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은 개인의 나의 문제인 것이지 예. 진보 진영 나아가서 정의당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 박사님이 책임지는 정치 저는 사실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책임을
법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던져서까지 책임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좀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양 박사님이 그 부분을 짚어주셔서 저는 그나마 좀 우리의 그 시각을 좀 바르게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다만 그 최근에 그 오늘 보도를 봤을 때에 드루킹이 작년 5월 16일 날 이 그 정의당에 대해서 정의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면서 굉장히 악담을 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내 개인의 문제다라고 했습니다만 드루킹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운을 남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그 확산되어 갈지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 조금 이따 저희가 질문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다음 질문은 여러분의 기억 속의 노회찬 의원, 그가 한국 정치사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요 문제 아직 김광덕 부장 말씀 못 들었네요. 예. 유서 내용을 읽어보면 그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서가 보면 세 통인데 두 통이 가족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통은 드루킹 사건에 관련 건데 이제 주로 당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과 가족에 대한 이런 사랑을 담은 이런 내용이 담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책임을 인정하면서 그걸 잘못을 인정하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법정형으로도 그리고 당의 징계로도 이게 충분치 않다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자기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해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직전인 그때 2016년 3월에 두 차례 걸쳐서 4천만 원을 받았지만 청탁이 없었고 대가 약속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시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창원에서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총선 과정에서 돈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어서 친구가 여러 가지 경고문 회원들의 돈을 모아서 갖다 주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말 맞다나 진짜 순간적으로 어리석은 이런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억하는 노회찬 의원, 그가 한국 정치사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성의 있는 태도의 변화가 여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당 혼자서는 이 나라를 1c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당이 필요한 것만 골라가면서 먹는 밥상이 아니다. 이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는 것이지. 막장입니다. 막장이야. 1인당 실제 수용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근데 1.06제곱미터 하니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제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쇼하네. 쇼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수용되어 있는 그 거실의 면적은 10.0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정 내린 사람이 쓰고 있던 수용 면적의 10배를 쓰고 있어요. 네, 상당히 좀 신중하신지 아직 다들 안 쓰셨네요. 내가 기억하는 노회찬 의원, 그가 한국 정치사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들을 미처 못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진보 정치가 상당히 많은 뭐 과격성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으로 대표되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대중 정치인이었다. 이제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노회찬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이제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대부분 첫 번째 질의한 이후에 증인들의 반응을 받고 두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세 번째 찔러 들어가지 못하는 게 대체적인 그 실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찬 의원은 상대방이 반응하고 대답하는 시점에
거기에 대해서 정인들에게 훨씬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주는 그러한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그 심층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했고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즉 진보 정치는 실력이 없으면 진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할 정도의 그 진보 정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사실상 노회찬 의원의 가장 큰 한국 정치사의 업적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명희 전 의원 그림 그리셨어요? 네. 예, 이거는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말로 좀 얘기하면 저는 이분하고 같이 과거에 노동운동을 같이 했어요. 예. 80년대 중후반에.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떤 가는 길이 좀 달라졌지만 그 중간에 상당히 제가 이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게 있었어요. 당시 진보 정치가 사실은 상당히 소수 엘리트만의 어떤 이념적인 그런 탁상공론, 이념 노선 투쟁 뭐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분이 상당히 그 진보 정치를 대중화하고 합법화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 대중적인 어떤 여러 어필할 수 있는 말과 그다음에 그런 행동 그런 걸 통해서 같은 현재 진보 정치의 두 어떤 축인 심상정 씨도 있지만 심상정 씨는 저하고 사실은 조직을 같이 했던 분인데 심상정 씨는 또 심상정 씨 나름대로 어떤 어떤 기여한 바가 있지만 이 노회찬 씨는 이분은 사실 노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대중들 일반 대중들이 진보 정치를 쉽게 이해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데 역할을 했고 또한 이 진보 정치가 사실은 이제 이 점점 어떤 합법적인 그 틀 내에 들어오도록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현재 어떤 뭐 드루킹 사건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국리스러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 모든 것은 이분이 진보 정치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한 것에 비하면 사실은 진짜 아무 어떤 티끌만치도 안 되거든요. 상당한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현재 제가 이제 길은 다른 데로 들어섰지만 상당히 그 진보 정치사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차명희 전 의원님 그 얘기도 하세요. 그때는 노동운동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위장 취업하고 그렇잖아요. 대학생들 왜 엘리트 뭐 운동권 이렇게 특히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김문수 지사도 그랬고. 이분도 이제 노회찬 고인이 되셨지만 의원도 마찬가지고. 차 의원님도 그렇게. 차명희 전 의원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분도 부인도 사실은 현장에서 노동운동 하다가 만난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런 삶을 철저하게 이제 살아왔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진보 정치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세상을 꿈꾸는 건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대중들이. 그렇죠. 그걸 상당히 가깝게 좀 오게. 두려워하고 저 이상한 뭔가 사람들이다.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로 생각했었는데 저거. 이분이 어떤 뭐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대중적인 책도 쓰고 그러면서 어떤 대중적인 어떤 언어, 동자 이런 걸로 상당히 어떤 대중화 합법화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네, 김영주 전 의원님도. 네. 뭐 노회찬 의원님하고 뭐 같은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대 같이 국회 계셨고 그때는 이제 비례대표로 계셨고 그다음에 노원의 국회의원 하셨을 때는 또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제가 서울의 시 부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같은 공기, 같은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니 해도 노회찬 의원이 가졌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진보 정치의 혐오감이라든지 거리감을 많이 줄여줬다. 그리고 사이다라는 표현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어떤 사이다 발언의 원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뭐 유시민이나 뭐 노회찬이나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진보 정치의 공간이 넓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또 지역국 처음에는 비례대표지만 어쨌든 서울의 지역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진보 정치의 뿌리를 내렸다, 깃발을 올렸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쨌든 노동자 인권을 일관적으로 정말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해 오시면서 집중하게끔 했던 분인 것 같고요. 네. 이번엔 특권 폐지를 사실은 가장 중요한 화두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소수자 인권 보호, 또 대체복무제를 사실은 17대 국회 때 네. 처음에 주장했었어요. 그 병역법 개정 관련해서. 그런데 물론 이제 통과는 안 됐지만, 그리고 현재로서는 국회에 그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냈고 네. 이제 대표 발의하셔서 지금 그렇죠. 원래는 법안에 네.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같이 운동했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그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라라고 권할 정도로 나중에는 서로 간에 지향하는 바가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이곳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본인이 가지게 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뀌었거든요, 중간에. 그런데 이분은 사실 바뀌지 않은 유일한 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예. 결국 그 본인의 잘못에 대한 무게감을 결국 이제 이기지 못하고 이런 걸 했다는 게 많이 슬프고 또 예. 지난번에 사실은 자살하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 네. 가지 정치적인 그런 고초를 겪다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살은 하지 마세요. 우리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원래 본인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아마 힘들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까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라서 예. 그게 아마 더 저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무관심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정치를 하는데도 저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이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리고 하나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까지 몰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은 어쩌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네. 그래 노회찬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렇게 깨끗한 척 하더니 너 네. 뇌물 받는다고 뭐라 하고 김연아법 가지고 뭐라 하더니 그리고- 너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신에게 손가락질했을 때 그 아픔 그거를 견디기가 그걸 못 어려웠을 견뎠을 가능성도 크다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썼던 글이요. 이렇게 썼었어요. 사실은 이 오프닝으로 말씀드리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땅에서 진보 정치인으로 살아가기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혼돈의 시대에 정의의 길에 서서 살아가기가. 그리고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살아가기가. 아마 근데 이걸 이제 잘못하면 어쨌든 지금 수사받는 대상자이기도 하고 또 돈을 이제 받긴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어요 저도. 근데 최 변호사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정말 기준이 됐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도 언어의 마법사를 넘어서 언어의 연금술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대단하셨죠. 네. 그래서 아까 밑에도 총선 시 네. 불판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판가리론이 그때 나왔던 것이죠. 예. 그때 50년 동안 삼겹살을 한 불판에서 구워 먹으면은 그 불판이 새까맣게 탔지 않느냐. 이제는 판을 한번 갈아달라. 그래서 진보 정치도 이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면서 판을 갈아달라라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한마디로 슈퍼스타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 이외에 그 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17대에도 법사위, 이번 20대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에 법사위원으로 하셨는데 그때 17대 이 9월 달에 이제 그 국정감사를 하면서 썼던 말이 아까 법은 만 명에게만 평등한 것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일을 합니다만 항상 그와 같은 실체적인 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법이 만민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고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그 정말 일갈이 저희 네. 법조인한테 주어진 생각이 깊었는데요. 뭐 누구나 말씀하셨듯이 아마 우리가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게 제 세대에 생각하는 거는 그 권영길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권영길 의원님. 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정도로 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다가가는 건 맞습니다만 국민들 속으로 쑥 들어오게 했던 분이 바로 이 노회찬 의원이었는데 이 다른 분도 아닌 이 분이 이렇게 그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해서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정치계의 어떤 그 수준을 또 볼 수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외로웠을 것 같아요. 돈은 별로 그렇게 뭐 잠깐의 인기는 있었지만 돈은 별로 안 모였을 거예요. 네, 저 김광석 부장님. 노회찬 의원이 한국 정치사에 남긴 것은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진보 정치의 별이 된 거죠.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대중들 속에 뿌리 내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건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특유의 노회찬 의원의 미소. 항상 보면 사진 보면 미소 짓는 모습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운동 하신 분들 중에 좀 근엄하신 표정을 짓는 분도 많은데 항상 미소를 짓는 여기에 이제 대중들한테 다가가는데 굉장히 좋게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했지만 언어의 연금술사, 조련사 뭐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또 대중들에게 다가가는데 굉장히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그 정의당과 진보정당과 대중 사이에 있는 이런 벽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불판을 갈자 뭐 이런 말은 원래 유명한 겁니다만은 야권 연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누가 질문을 했을 때 한국과 일본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즉석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모든 게 아주 격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 그 유머가 담긴 이러한 언어의 조련을 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드루킹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이제 도모 변호사입니다.